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첫 번째 은에 이어서 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의 역사는 곧 인류 문명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이집트의 메네스 왕조 BC 3100년경에 기록된 그러한 문서를 보게 되면 황금 한 조각의 가치는 은 2배 반과 같다는 그러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BC 기원전 3100년에 이미 황금과 은 이러한 귀금속 시장이 공정한 시장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5개의 시대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금, 은, 청동, 영웅, 철기 이렇게 5개의 시기를 구분하는데 그만큼 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나 우리의 인식에 뿌리 깊게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초의 현재까지 기록되어 있는 인류 최초의 금화입니다. 페르시아가 이 리디아의 기술을 이어받아서 페르시아 금화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그때 콘스탄틴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폐 개혁이었습니다. 결국은 대항해 시대의 패권을 놓고 커다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국 스페인 해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다의 패권을 걸었던 전쟁에서 영국의 활약이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득은 다 네덜란드가 차지를 하게 돼요. 1694년에 영란은행이 최초로 설립이 되죠. 이 영란은행이 현대적인 은행의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작 뉴튼은 어떤 식으로든 금 보관증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국 황실과 로스차일드 가문이 협력을 해서 영국 금 공제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금은 최고의 안전자산일까요?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값은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은 금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엄청나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러한 금융 마켓에서 안전판 장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다루는 인더스토리 2번째 시즌의 주제는 금융산업입니다.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으로 지난 첫 번째 은에 이어서 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의 역사는 곧 인류 문명의 역사입니다. 금이 언제부터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금은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네.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먼저 이집트의 메네스 왕조 BC 3100년경에 기록된 그러한 문서를 보게 되면 황금 한 조각의 가치는 은 2배 반과 같다는 그러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즉 BC 기원전 3100년에 이미 황금과 은 이러한 귀금속 시장이 공정한 시장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집트를 포함하여 고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등 고대 문명 거의 모든 고대 문명에서 금은 가장 가치 있는 금속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다른 금속들이 금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시기는 있어요. 하지만 금처럼 인류 문명이 시작됐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는 금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합니다. 황금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아마도 이 황금 시대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황금 시대라는 이 단어는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5개의 시대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금, 은, 청동, 영웅, 철기 이렇게 5개의 시기를 구분하는데 그중에 가장 오래되었고 그리고 가장 훌륭했던 가장 가고 싶은 다시 돌아오고 싶은 시기가 바로 황금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는 제우스 신의 아버지인 크로노스가 다스리던 시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원은 잘 모르고 황금 시대, 어떤 가장 좋은 시기를 황금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금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그러한 가치는 크다고, 뿌리 깊고 크고
뿌리 깊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고대 바빌로니아의 BC 1350년경에 이미 회치법이라고 해서 금의 원석을 가열해서 순금을 얻어내는 방법이 이미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방법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불순물이 섞여 있던 금 원석을 1150도로 가열하게 되면은 그 농도의 그 밀도의 차이에 따라서 금의 원석과 그리고 나머지 불순물들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네, 이 방법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말 중에 시금석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죠, 그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이 시금석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마 이 생각을 해본 사람들은 그럼 많지 않을 겁니다. 영어로는 터치스톤, 그죠? 근데 사실 이 시금석이라는 것은 금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고대부터 내려온 방법이죠. 그러니까 금을 거래하는 상인들이 주머니에다가 이 시금석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반지를 판다고 하면은 그 반지를 이 꺼끌꺼끌한 이 돌판에다가 긁습니다. 긁어서 남는 흔적을 보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표준 14K면 14K, 24K, 24K짜리 표준 금 실 같은 것을 시료를 긁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죠. 당신이 팔고 싶어하는 반지를 긁었을 때 나온 흔적과 내가 원래 갖고 있는 표준 시료의 흔적을 비교해서 이 금이 얼만큼 퀄리티가 좋은지를 판단하는 방법이죠. 이것이 매우 오래된 방법이에요. BC 500년, 1000년 내려오는 방법인데 최근까지도 이 방법은 사용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웃기는 거는, 더 재밌는 것은 이 시금석이라는 말을 매일같이 쓰면서 너무나 흔하게 쓰면서 이 시금석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생겼는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나 우리의 인식에 뿌리 깊게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자 문양에 그려진 이 금 덩어리가 바로 리디아의 사자라고 불리우는데요. BC 6세기경에 발행되었고 현재까지 기록되어 있는 인류 최초의 금화입니다. 네. 리디아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있었던 리디아라는 그런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서 발행한 금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는 결국은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게 돼요. 복속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리디아의 기술을 이어받아서 페르시아 금화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이러한 그 화폐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은 유럽의 전반에 퍼지게 되는데요. 뭐 그리스도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로마에서는 금화보다는 이제 데나리우스라는 은화가 더욱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 은화에 대한 얘기는 아마 지난 첫 번째 강연에서 제가 그 은 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나리우스 은화는 로마의 공용 화폐였습니다. 네. 이 데나리우스 은화가 처음 이제 발간된 것은 2차 포에니 전쟁 당시입니다. 2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낯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명한 그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과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놓고 다투던 그 전쟁이 바로 2차 포에니 전쟁이었죠. 예, 그때 당시에 전쟁이 한창이던 그 당시에 로마의 원로회에서 이 데나리우스 은화를 이제 주조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처음 시작한 게 이제 BC 211년부터였는데 그 후로 500년 동안, 무려 500년 동안 AD 305년까지 이 은화는 로마의 공용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로마가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그 식민지를 건설했는지 생각해 보면 그 모든 로마가 정복했던 모든 땅에서는 이 데나리우스 은화가 사용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데나리우스 은화가 500년의 생명력을 가졌다는 시간이죠. 그 기간과 로마가 번성하던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즉
화폐 시스템의 안정이 국가의 번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로마는 금화가 아닌 은화를 주력으로 삼았는가? 물론 로마 시대에도 이 시기에도 금화를 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통화로서 많이 사용된 것은 은화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통화로서 사용되기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양의 금화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금과 은의 차이가 좀 있는데 금은 실제로 유통되는 금은 더 적었다는 것이죠. 원래 금의 생산량이 은에 비해서 적었을 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금의 양은 더욱더 적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은 귀금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화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다 어디다 놔요? 집에다가 쌓아두죠. 그래서 한 번 생산되고 유통된, 한 번 전달된 금화들은 밖으로 다시 나오지 않고 다 집에 있는 어딘가에 계속 축적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금화로서는 발행은 했지만 그 금화가 실제 경제에 활발하게 유통될 수는 없었다. 이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 은화는 훨씬 더 양도 많았고 그래서 고대로부터 중세 시대까지 계속 널리 사용되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데나리우스는 네로 황제 시대부터 이제 몰락을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은의 함량을 줄이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5%까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200년 동안 5%까지 은의 함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로마가 발행하는 은화의 가치와 신용이 떨어지면서 로마의 힘도 역시 같이 쇠락했다. 제가 그렇게 지난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쇠락하는 상황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그러는 그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콘스탄틴 대제죠. 콘스탄틴 대제는 무너져가는 로마를 다시 통합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그때 그 콘스탄틴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폐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는 이미 망해가는 그러한 그 은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금화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솔리두스였어요. 그래서 이 솔리두스 금화는 이후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말했지만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그 암흑기를 거치면서 화폐 유통량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신본주의 때문이죠. 신본주의.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신본주의는 축제, 그러니까 축제라는 것은 치부하는 것이죠. 부를 축적하는 것과 물욕을 드러내는 것을 죄악시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화폐 경제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로 물물교환,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는 물물교환이 일반화가 되고 화폐 유통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화가 솔리두스가 발행을 했지만 대부분은 다 귀족과 귀족들 아니면 돈 있는 왕족이나 귀족들의 창고에 이만큼 쌓아졌다는 그렇게 점점 쌓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화나 만화나 영화 이런 데 보시면 중세를 다룬 영화를 보시면 문을 열면 그 안에 잔뜩 금은 보화가 쌓여 있는 그런 것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금화를 찍어내도 금화가 밖으로 돌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중세 암흑 시대를 거치고 나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은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금의 얘기를 출발을 해야 돼요. 은을 모르면 금의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볼리비아 포토시 은광을 발견한 스페인은 그 볼리비아에서 생산되는 이 은을 가지고 대항해 시대를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라이벌이었던 네덜란드는 동남아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은을 가지고 역시 대항해 시대에 활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이죠. 결국은 그 대항해 시대의 패권을 놓고 커다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국 스페인 해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 스페인 해전은 단순히 영국과 스페인이 바다에서 싸웠다는 그러한 시선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영국 스페인 해전은 종교 전쟁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즉 신교와 구교,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세력과의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은 이미 내륙 지방에서 엄청나게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종교 전쟁이 바다에서 붙은 것이 바로 영국 스페인 해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같은 프로테스탄트였던 영국과 네덜란드가 한 편을 먹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역시 한 편을 먹었습니다. 이 해전은 그러니까 바다의 패권을 놓고 신교와 구교가 한판 승부를 벌인 것이죠. 이때 가장 유명한 해전이 바로 칼레 해전입니다. 칼레 해전은 뭐 세계 3대 해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영국과 네덜란드, 즉 신교를 대표하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이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라는 것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바다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 전쟁을 기점으로 이제 신교 세력 네덜란드, 영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물리치고 서서히 바다를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국, 네덜란드가 어떻게 스페인과 포르투갈 연합군을 이겼는가? 사실은 영국, 네덜란드 해군의 주력은 해적들이었습니다. 해적들. 이제 우리가 사략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해적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이제 스페인 해전을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드레이크 선장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킵니다. 해적들이 이제 개가천선을 해서 정식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게 돼서 차린 회사가 바로 동인도 회사가 되는데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먼저 탄생을 했고 곧 이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자료에 보시면 영국 동인도 회사의 국기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국기가 크기가 다르죠. 당시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네덜란드는 훨씬 더 앞서 있던 나라였습니다. 당시는.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죠. 영국 스페인이라고 해전이라고 할 만큼 바다의 패권을 걸었던 전쟁에서 영국의 활약이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득은 다 네덜란드가 차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영국을 키우자, 우리나라를 키워야 되겠다. 이제 2등 국가에서 네덜란드와 필적할 수 있는 큰 나라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끈 인물이 바로 호국경 크로멜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동지였어요, 그죠? 스페인 해전 치를 때까지는 신교의 동지였는데 그때부터 네덜란드와 결별을 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크로멜이 이제 내세운 정책이 뭐였냐면은 항해조례입니다. 항해조례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의 무역은 영국 배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것이죠.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영국 배라는 건 뭐죠? 바로 영국 동인도 회사 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국의 무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걸 영국 배로만 하니까 결국은 누가 클 수가 있죠?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이제 서서히 이제 크기를 부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국기 보셨죠? 국기에서 보면은 영국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형편없이 작았는데 이 항해 조례를 통해서 영국 동인도 회사의 힘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네덜란드에서 가만히 바라볼 리가 없죠, 그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런 상황, 영국이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면서 억지로 영국 동인도 회사를 키우는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 동인도 회사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전쟁을 벌이게 되죠.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번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다룰 것은 1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입니다. 제가 예전에 3강에서 약을 다룰 때 2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을 다룬 적이 있어요. 대항해 시대를 주름잡은 그 두 개 국가는 네덜란드와 영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국기 같은 저러한 모양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영국 동인도 회사를 나타내는 마크입니다. 두 개의 그 동인도 회사들은 서로 때로는 경쟁을 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게 됩니다. 한때는 사이가 좋았던 영국과 네덜란드는 결국 두 차례에 거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1665년에 있었던 두 번째 전쟁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두 번째 전쟁에서 네덜란드가 승리를 합니다. 판전승을 거두죠.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승자였던 네덜란드는 영국으로부터 인도네시아의 룬섬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습니다. 네,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죠. 그 이유는 룬섬이 육두구의 산지였기 때문이죠. 대신에 네덜란드는 자기들이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뉴 암스테르담을 영국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즉 승자였던 네덜란드는 육두구의 산지인 룬섬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던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뉴 암스테르담을 영국에게 넘긴 거죠. 그런데 이 딜은 역사상 최악의 딜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뉴 암스테르담은 나중에 뉴욕이 되니까요. 네. 영국은 뉴 암스테르담을 넘겨받은 후에 이름을 뉴욕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때는 육두구에 대한 얘기였죠. 근데 이것은 그보다 몇 년 전에 있었던 1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입니다. 여기서 1차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네덜란드가 점점 힘이 빠지는 그러한 힘이 이제 바다의 권력이 이제 크로스오버하는 그런 시점이 되게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대항해 시대는 은의 기축통화 시대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결국은 영국이 받아든 무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은 기축통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깨트려야 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은 가지고 계속 이 무역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 영국은 늘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아편 전쟁을 벌이긴 하지만 그래서 은은 언젠가 깨트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이 이제 야심을 드러내게 되는데 영국의 체제가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명예혁명입니다. 사실 그 명예혁명은 영국의 공화파와 공화당파, 왕정을 타파하겠다 그러는 영국의 공화당 세력과 네덜란드의 오렌지공인 윌리엄이 손을 잡고 이제 당시의 폭군이었던 제임스 2세를 추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흥미롭게도 네덜란드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덜란드 오렌지공. 어쨌든 그 네덜란드 오렌지공인 윌리엄과 프랑스군이 연합을 해서 영국에 상륙을 해서 이제 제임스 2세를 체포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윌리엄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정권을 잡자마자 미리 약속했던 대로 입헌 군주제를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영국의 지금 정치 시스템이 바로 이 입헌 군주제죠. 그죠? 왕은 있지만 왕은 실제로 정치에 가담을 하지 않고 의회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이러한 실제 정치를
수행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바로 이 명예혁명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영국의 공화정이 시작됐어요. 했는데 딜레마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돈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때부터 프랑스하고 9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많은 돈을 필요하게 되면 전비를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돈을 이제 더 이상 끌어올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을 이끌고 있던 오렌지 윌리엄 공이 SOS를 칩니다. 어디다가 SOS를 치냐면은 네덜란드에 있는 금융자본에 이제 금융자본에게 를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금융 세력들이 120만 파운드의 전비를 조달을 해주게 됩니다. 쉽게. 왜냐하면 원래부터 윌리엄 공과는 친분이 있었던 그런 사이였죠. 하지만 조건이 하나가 붙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 그래, 네가 원하는 120만 파운드를 우리가 조달해 줄 텐데 그 대신에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결국 이 딜은 성사가 됐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뱅크 오브 잉글랜드, 지금의 영란은행입니다. 1694년에 영란은행이 최초로 설립이 되죠. 이 영란은행이 현대적인 은행의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가장 초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그 전에 그 제 앞부분에 제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면은 의문을 하나 갖게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금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양이 부족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죠? 네, 절대적 양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그만한 양이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금을 다 사서 모으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되는 양은 더욱더 적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의 시대 대신에 은의 시대를 부수고 은 기축통화를 부수고 금의 시대로 가려 그러면 금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그렇다면은 과연 영국은행은 어떤 식으로 영란은행은 어떤 식으로 이 금의 부족 문제를 해결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이때 만들었던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바로 근보관증입니다. 근보관증. 자, 근보관증이 뭔지를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금을 은행에다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맡긴 금을 내가 갖고 있다. 금을 보관하고 있죠. 은행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은행은 이 사람한테 금보관증을 발행을 합니다. 네, 금보관증을 발행을 하죠. 네, 그래서 굳이 무겁게 금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거래하지 않아도 이 금보관증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거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의 가장 초기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금보관증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화폐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네, 이게 화폐의 가장 초기 모델이다. 그런데 이 금보관증은 마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단순히 금보관증을 발행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이것을 10%의 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행은 이 하나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금보관증을 여러 장을 발행을 합니다. 네, 마법이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람들은 다 자기 금으로부터 그 보관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래 있었던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10장의 금 보관증을 발행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사실을 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의 마법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금 보관증을 들고 와서 금 내놔라 했을 때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뭐예요? 뱅크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피하면은 10배, 금 한 덩어리 가지고 10배의 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레버리지 효과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화폐 시스템도
이러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은 양의 금으로도 충분히 기축통화로 하기에 충분히 많은 양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발한 아이디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거든요. 그죠? 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축통화를 금 시대로 만들었던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과연 누가 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이작 뉴턴이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작 뉴턴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이죠. 우리는 아이작 뉴턴을 과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이작 뉴턴의 삶에서의 한 부분이에요. 어쩌면 아이작 뉴턴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내가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작 뉴턴은 또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1689년에 국회의원을 역임을 했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왕립 조폐국 이사 자리를 차지합니다. 1696년에. 근데 아까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1694년에 세워졌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기가 정확하게 겹치게 되는데 아이작 뉴턴은 어떤 식으로든 정확하게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금 보관증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아이작 뉴턴의 정체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아이작 뉴턴의 이면. 자, 생각해 봅시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을 한번 쭉 적어볼까요? 그 사람은 수학자이죠. 천재적인 수학자였고 천체 과학자이기도 했고 물리학자이기도 했고 화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전체를 총괄해서 그 당시에 17세기죠. 17세기 관점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연구했던 사람, 이런 모든 지혜를 다 다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17세기에.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은, 원래 이 사람은 연금술사였습니다. 연금술사였어요. 연금술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금을 만들어내는, 아주 옛날부터 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던 그런 연구를 하는, 고대부터 내려온 거죠. 그만큼 금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죠? 금을 만들어내면은 없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니까 좀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연금술사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작 뉴턴은 거의 막바지죠. 완전히 그 명맥이 끊기기 전에 한 100년 전까지 존재했던 연금술사.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화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사실은 연금술사였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라부아지에죠. 그 사람은 마지막 연금술사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데 언젠가 제가 다룰 일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현대 화학 산업을 만든 사람입니다. 네. 어쨌든 아이작 뉴턴은 연금술사였다. 자, 그래서 잘 봅시다. 어차피 연금술은 다 사기였어요. 금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페이크할 수는 있지만 연금술사들은 사실은 모든 연금술사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물론 아이작 뉴턴도 실패했죠. 그런데 자, 이 사람이 뭘 만들었다고요? 금 본위제를 만들었어요. 화폐 시스템을 만들었죠. 금을 기반으로. 그걸 잘 생각해 봅시다. 그게 뭐죠? 이것은 금융적인 관점에서 연금술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잘 기억해 보시면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금 보관증을 몇 개를 만들어요? 10장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9개의 금을 만들어낸 것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 결국은 이 금 본위제라는 게 연금술이 만들어낸 것과 결국은 일맥상통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네. 금 본위제는 결국은 연금술사가 만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무대는 이제 독일로 가게 됩니다. 자, 독일에서 태어난 암셀 로스차일드의 얘기입니다. 로스차일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1763년에 처음으로 이제 은행업을 시작합니다. 네, 집안은 대대로 광산업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로스차일드는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을 다 유럽의 전체에 다 이제 보냅니다. 떠나보내서 각각의 지역에서 그 로스차일드의 은행에 지점을 세우게 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스차일드의 그 마크가 화살이 5개가 있는데 그게 5개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본점은 프랑크푸르트였고 그 다음에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 다음에 나폴리, 이태리의 나폴리, 파리, 런던 이렇게 5개의 지점으로 확대가 됩니다. 각각의 지점에는 자기 아들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이 바로 네이선 로스차일드였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런던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런던에서 이제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은행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은행업만 하는 게 아니라 1809년부터 이제 영국에서 금 거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금 거래를 이제 개시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뭐 로스차일드의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않겠지만 이 워터루 전쟁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 나폴레옹이 이제 그 섬을 탈출해서 이제 다시 정권을 잡아서 이제 그 워터루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패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 지역에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망이 빨랐어요. 그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패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네, 그걸 먼저 알았어요. 하지만 그 채권 시장에서 역정보를 흘리게 되죠.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영국이 진다는 그러한 정보를 역정보를 흘리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채권을 다 던져서 휴지 조각이 된 것들을 다 사들이죠.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을 다 독점을 하게 됩니다. 이날 하루 만에 벌어들은 그게 아마 영국의 거의 모든 재산을 거의 다 다 쓸어 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게 해서 왕창 사들인 그 돈으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로스차일드가 그 돈을 가지고 다 금을 싹쓸이했다고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사들인 거죠. 아까 말했죠. 금은 유통량이 적다고. 그 금을 다 사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막대한 양의 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식으로 금본위제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821년이에요. 네. 아까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1694년에 금보관증을 발행했는데 그것은 공식화된 건 아니었죠. 그때 당시는 영국 은행이라는 것이 민간 은행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영국 금본위제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그러한 화폐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독점적인 화폐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죠. 하지만 로스차일드라는 하나의 은행가죠. 은행가가 이러한 금본위제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결국은 누가 같이 손을 잡아야 되나? 영국의 황실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윈윈이 되는 거죠. 윈윈이. 왜냐하면 로스차일드는 이제 돈을 막 찍어낼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문제는 뭐였다 그랬죠? 그 금을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는 뱅크런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을 찍어내자마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 외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찍자마자 다량의 돈을 외국으로 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끊임없이 식민지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하는 전비를 만들어낸다는 구실을 해서 계속 돈을 찍어내죠. 그거에 기반이 되는 것은 로스차일드가 모았던 그 돈이 되는 것이죠. 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황실과 로스차일드 가문이 협력을 해서 영국 금본위제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뭐 그전에도 금을 통한 뭐 금본위제에서 아까 말한 금 보관증을 통해서 많은 유통이 됐지만 이 금본위제 때문 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금 기축 통화 시대라고 우리가 명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영국이 처음 시작했는데 이후에 다른 나라들도 연속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 남북 전쟁 이후에 금 본위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금 본위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슨 로스차일드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금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금을 어떻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금 가격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이제 체계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1850년에 런던의 금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 제가 말한 대로 여기 써 있는 대로 5명의 런던 금 세공업자들이 금 유통 가격을 결정을 하게 돼요. 물론 제일 위에는 레이선이 있었고 여기 있는 나머지 5사람이 모여가지고 협의해서 매일같이 금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이들이 했던 이 작업, 5명의 금 세공업자로 시작한 그 금 세공업자 협회가 정했던 금 가격은 이제 1919년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 불리언 마켓 어소시에이션, 즉 런던 금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이 런던 불리언 마켓 어소시에이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표준 금값을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은 이 금값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예요. 아까 말했죠. 네이선이 만들었던 그 방식대로 지금도 역시 회원들 간의 경매로 금값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금값과 함께 은값도 결정을 하게 돼요. 회원들 간의 경매로. 네. 그래서 하루에 2번, 오전 10시 반과 오후 3시에 그 신청을 받죠. 네, 신청을 받아서 얼마건 신청을 받아서 그거에 평균을 내서 이제 매일같이 금값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BMA에서 결정된 그 고시된 금값이 전 세계로 퍼져서 전 세계의 매일매일의 금값의 레퍼런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LBMA 금값을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국제 표준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회원 간의 경매를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런던에 있는 로스차일드 사무실이었습니다. 언제까지? 2004년까지. 네. 2004년까지 런던 로스차일드 사무실에서 금값, 세계의 금값이 결정되는 그런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거기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회원사들이 이제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그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아주 작은 취해법권 지역 안에서 다 옹기종기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하루에 2번씩 모여서 했는데 이제는 이제 교통도 막히고 이제 좀 넓어지는 거죠. 오피스 넓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그곳에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개의 회원들 사이에 경매로 금값이 결정되는 이 메커니즘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현재 LBMA의 그 마켓 메이킹 회원이라고 해서 금값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러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웹사이트를 보면 총 12개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12개의 그 금융기관이죠. 이 대표들이 매일같이 여러분이 사는 금반지 사는 그 금값을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좀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지금까지 금값이 치열한 그러한 되게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물론 그런 변이들은 국가마다나 시장마다의 변이는 스팟 금값은 해당 거래소에서 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의 기초가 되는 레퍼런스가 되는 가격은 지금도 런던 금거래소에서 결정된다. 요 12개의 요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금 되게 여러분이 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은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금이 최고의 안전 자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뭐 코로나가 오고 해서 마켓이 완전히 주식 시장이 무너지고 지금 경제가 안 좋지만 그런 상황에서 금값은 지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거의 1,900불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세상이 어지럽고 경제가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돈이 다 어디로 모인다? 다 금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왜 금이 최고의 안전 자산이라느냐인가에 대한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금은 최고의 안전 자산일까요?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은 안전 자산이니까 아니면 금은 가치가 있으니까 영원히 이 가치는 변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은 결국은 판타지일 뿐입니다. 판타지죠. 판타지예요. 모든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잠재되어 있는 어쩌면 우리 인간의 DNA에 금에 대한 가치는 아예 박혀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금의 가치에 대한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금이 최고의 안전 자산이라는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금은 최고의 안전 자산인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답은 뭐냐면은 바로 이 전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금값은 사람들이 결정을 해요. 지금 얼마나 경제가 평창을 하고 파이낸스, 금융 마켓이 복잡합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죠? 네,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주식이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언제 블랙스완 같은 이벤트가 일어나서 뭐 하루에 20%가 떨어지고 실제 일어났죠. 그죠? 그죠? 뭐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마켓이 크래시가 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이유는 그러한 경제 지표들이 다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제 지표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금은 인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현재 12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작당을 해서 금값을 담합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금을 결정함으로써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금융기관에 있고 이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값이 폭락하거나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금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엄청나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러한 금융 마켓에서 안전판 장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이 그런 이유 때문에 금 가격의 결정 메커니즘 때문에 이 특수성 때문에 금이 안전 자산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은 언제까지 갈까요? 금에 대한 가치는 영원히 가겠죠. 네. 적어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의 세상을 다루게 됩니다. 금 본위제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좀 더 외연을 스펙트럼을 넓혀서 화폐 시스템 전반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강연도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